노회찬 유시민의 저공비행. 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합진보당 유일한 남성 공동대표 유시민입니다. 네, 통합진보당의 대변인 노회찬입니다.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당대표 안 하셨나 하셨잖아요. 예, 했죠. 그 당대표하고 대변인으로 내려온 예가 있나요? 내려온 예는 없지만은 제가 다 해봤는데 예. 대표, 부대표, 사무총장 다 해봤는데 당 대표는 못 해봐가지고 대변인 못 해보셔가지고 당 대변인을 못 해봐서 이걸 하게 되면 이제 그랜드 슬램을 한다 그래서 당직 그랜드 슬램. 당직 그랜드 슬램을 합니다. 저는 주로 한 게 대표밖에 없어갖고 당직은 부럽네요. 앞으로 다른 거 한번 해볼 기회가 있으면 해보십시오. 예. 다음에 혹시 대변인은 저한테 물려주시면 어떨까요? 봐가지고 쉽게 물려줄 수 있는 자리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대표가 잘 해드리면 생각해보시겠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뭐 하러 만났죠? 예, 저공비행 해야죠. 저공비행. 야간인데, 야간 저공비행. 그렇죠. 아주 고난이도의 비행이죠. 예,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은 유시민과 노회찬 저공비행 이건데요. 자, 이 비행기를 몰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 네, 비행기를 몰고 그분들이 계신 곳으로, 우리 삶의 현장이되 평소에 눈이 안 보이는 곳으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곳으로 낮게 날아서 엔진 끄고 소리 안 내고 그렇죠. 레이더를 피해서 일종의 환경 비행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라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속았다, 똑같다, 실망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찌 보면은 미리 알지 못했다는 얘기인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 말고도 그 뒤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 속았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속은 것인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잘 뽑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쪽은 누가 나오든 결국에 그 무언가가 뒤에 있어서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죠.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일종의 월급쟁이 사장이 아닌가? 그러면 이명박 각하를 고용한 그분들? 예. 뒤에 오나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인 오나가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힘들이 이 한국 사회를 여기까지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각하와 같은 분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분들. 그렇죠. 사실 지금 팟캐스트 방송의 압도적인 1등이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낙검수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알기로 낙검수는 2013년 2월 25일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날짜까지 못 들었는데 하여튼 그날까지. 그게 취임식이 하는 날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바뀌는 날이죠. 그게 각하 헌정 방송인데. 예. 왜 더 뒤에 못하냐면 각하께서 라디오를 들을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 계실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한다. 이게 조난당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이제 요즘 요새는 법무부 대학에 가면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근데 라디오 됩니다 요새는. 그래요? 예, TV도 녹화해서 틀어줍니다. 그러면 각하 헌정 방송이 계속 가야 되겠네. 그렇죠. 교도 행정을 또 후퇴시키면 또 달라질 수 있죠. 낙검수가 각하에게 바치는 방송이라면 우리는 각하를 만들어낸 그분들께 바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관심이 쏟아지지 않으니까 외로웠겠죠. 아무도 봐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저공비행으로 찾아가는 거죠. 네. 그분들의 직업이나 이런 것 일반적으로 불리는 호칭을 좀 열거해 보자면 어떨까요? 글쎄요. 그분들이야 주로 회장님. 회장님. 이런 경우가 제일 많겠죠. 또 영감님. 그렇죠. 옛날로 치면 영감님이죠. 요즘도 그 얘기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던데 그쪽 동네에는. 그 회장님 앞에 명예가 붙는 경우도 있겠죠?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 되게 명예를 저버린 분들이 많고 또 실질적인 은퇴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뭐 간혹 휠체어도 타고 있습니다. 아, 예. 휠체어는 검찰에 가실 때 주로 애용하시죠? 예, 혹은 이제 도망갔다가 이제 귀국할 때. 예, 귀국할 때. 예. 네, 우리 노회찬 대변인께서는 그분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우신 거죠. 2005년 8월 18일 안기부 엑스파일에서 명절 때 삼성의 떡값 전달 대상으로 거론됐던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7명의 명단과 그 액수가 노회찬 의원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예. 그냥 뭐 건드렸다기보다는 좀 만졌죠. 어떤 분들을 만지셨어요? 저도 그때가 제 17대 국회 예. 법사위에 있을 때 2005년도죠. 그때 이제 안기부 엑스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센 사람들, 예. 경제 권력, 재벌 있죠. 정치 권력, 뭐 대통령 후보 뭐 이런 분들이죠. 국회의원,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위 검찰, 그 다음에 뭐 언론사의 또 주요 간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힘 좀 있다는 그분들이 다 이렇게 출연한 예. 엑스파일. 종합 브라이어티 쇼. 그렇죠. 그 엑스파일의 일부를 우리 국민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얘기했다가 이제 사연이 굉장히 긴 사연이 돼서 예. 오늘날까지 지금 이제 예. 대법원의 네버 제- 엔딩 제삼고, 스토리로 가고 네버 있습니다. 엔딩 스토리로 예. 지금 두 번째로 선고 예. 이제 대법원의 제3고를 하셨는데 결국 그게 지금 돌이켜 보면 삼성그룹의 2인자라고 일컬어준 이학수 씨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첫 번째, 두 번째 다루는 언론사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 씨. 회장, 예. 예.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눈 대화록이죠. 예, 그 대화록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많이 등장하죠. 예. 예. 정치인도 많이 등장하고. 1997년도 예. 1년 정도에 걸친 대화를 예. 식당에서 주로인은 아무도 없는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안기부가 녹음해가지고. 그렇죠. 몰래. 예, 안기부가 간첩 잡아야 되는데 근데 안기부 녹음 파일은 어떻게 유출됐어요, 그게? 그 안기부에서 예. 그걸 공식적으로 업무상 녹음한 게 아니고 예. 비공식적으로 몰래 이렇게 남을 그 염탐하려고 예. 안기부가 그런 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불법 도청을 한 불법 거죠. 도청을 한 뒤에 그걸 또 이제 좀 팔아먹으려고 좀 시도를 하다가 잘 이렇게 협상이 안 되니까 보관하고 있던 그 중에 일부가 일종의 샘플처럼 여기저기 팔러 다니는 와중에 견본이 없어진 거죠. 아하. 그러면서 시중에 유출된 겁니다. 음흠. 그래서 세 개의 엑스파일이 유출됐는데 나중에 그 불법 도청한 전 안기부 직원을 잡아서 예. 집을 뒤져보니까 274개 다 나왔죠.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금 서울중앙지검 예. 캐비넷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권을 바꾸면 꺼낼 수 있을까요? 꺼낼 수 있죠. 그럼 국회만 바꿔도 꺼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회 의결로.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팔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누출된 파일 중에 하나가 그 뭐 검사들한테 떡값이라는 이름의 뇌물을 네. 계속 제공을 했고 또 뭐 국회의원들 누구 돈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얘기 나오고 네, 예. 그거를 신문사 회장님이 또 담당해서 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주로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은 그룹 2인자인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학수 예. 부회장이 하는 얘기가 회장님께서 지시하셨다. 어. 하고서 회장님이 상당히 자상하신 분이에요. 철저하게 예. 자상하시고 꼼꼼하시고.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누구는 지금 일단 뭐 예를 들면 5개를 주고 예. 주로 기본이 어기더라고요. 예. 5개를 주고 전당대 레이스에 들어가면은 10개를 더 주고 그때 그다음에 한 개가 전당대를 어기죠. 예. 그분들은 기본이 어깁니다. 대선 후보들한테. 네, 대선 후보들이죠. 그래서 당내 예비 후보죠. 예비 후보. 당내 예비 후보. 그래서 전당대를 통과 못하면 그러니까 모든 예비 후보를 다 챙겨주시는. 다 챙겨주죠. 예. 이야. 폭이 넓습니다. 이야, 훌륭하신 분이네. 네. 스케일이 크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보면, 기억해보면, 누구는 현찰을 주면 잘 안 받으니까 상품권이나 와인을 줘라, 이런 것도 나온다고.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김영철 변호사. 그 부분에. 그건 이제 거기에, 예. 거기에 저보다 더, 예. 엑스파일보다 더 상세한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그 대목이고요. 그래서 주로 보면은, 누구한테 줘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줘야 되고, 어떤 규모로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회장님이 크게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놓고 그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저 돈이 나오는 곳은 이제 그 뭐 삼성그룹인 것이고 예. 그걸 전달책. 예. 어디 비자금 창구가 있겠죠. 예. 그 뭐 건물 뭐 20몇 층에 있다는 그것이 주로 나온 걸로 보이는데 주로 전달책. 예. 전달책을 우리 신문을 그 발행하고 계시던 그 회장께서 훌륭하신 언론인께서. 아, 그럼요. 밤에도 합니다. 낮에도 하고 뭐 예. 야간 근로도 막 마다 않고. 예. 근로기준 보유관인데. 자기 집 주차장에서도 예. 드리기도 하고. 예. 근데 그것들이 이게 우리가 진짜인가 하는 참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영화보다 더 영화 예. 같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검찰 수사에서 단편 확인되었던 것. 예를 들면 어느 당의 유명한 후보의 동생, 예. 이름도 앞자, 두자, 두 번째까지 같은 분, 뭐 그런 분들이 걸렸던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그때는 돈을 좀 줄여서 받았다라고만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보다 더 큰 돈을 누구한테 밤몇 시경 어느 주차장에서 받았는 것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노회찬 대변인께서 이제 말하자면 국민들한테 알려버린 게. 네. 저는. 그 중에 검사들 명단. 검사죠. 검사. 왜 그랬냐면은 제가 뭐 내용을 다 봤습니다만은 제가 그 당시 법사위 위원이었고 그 법사위는 대개 이제 보면 이제 뭐 법무부하고 검찰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 감사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늘 그 국회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 이름이 들어왔길래 그 중에 현직 법무부 차관도 있고 현직 고등검찰장도 있고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야 되고 이 정도 나왔다면 내부에서 조사나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를 촉구하기 위해서 김상현은 거기에 들어있으면 500 정도 주시면은 같이 만나거든요. 인질 때마다 받는 기본 떡값 이외에 홍석현이 따로 500만 원을 전달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적지 않은 액수인데 이거 받았는지 여기서 한번 밝혀주시죠. 하여튼 저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안기부 도청으로 드러난 삼성그룹 불법 로비 의혹 한 대상자로 거론됐던 김상희 법무차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뭐 하루가 멀다고 신문에 또 8시, 9시 뉴스에 계속 그 떡값 검사들이 이니셜까지 해가지고 예. 공개되면서 K, 뭐 나오는데 P 이런 그렇습니다. 예. 나오는데 정작 뭐 그걸 이제 따져야 될 국회는 열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예. 뭐 그러다가 결국 한 2달 정도 후에 열린 게 제 기억으로 2005년 8월 19일 날 열렸습니다. 법사위. 네, 거기서 제가 앞에 앉아 있는 법무부 차관 이름까지 포함해서 예. 이러한 사람이 떡값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이냐 묻고 또 법무부 장관 천정배 장관에게는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까? 수사를 안 했죠. 안 했어요? 예. 내가 조사를 법무부 장관이면 수사를 지시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볼 때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네.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대요. 검찰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조사하겠습니다 해놓고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거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도자료도 내고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올리고 이게 이제 인터넷 올린 게 위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노회찬 우리 대변인께서는 기소가 돼서 유죄 선고를 무죄를 받고 또 무죄를 받고 또 그다음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고 예. 내려와서 또 유죄를 받고 지금 대법원에 재상고해서 네. 지금 노회찬법 이런 경우 공익을 위해서 누군가가 불법으로 녹음한 그런 자료를 공익을 위해서 공개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법이 지금 통합진보당에서 국회에 이제 내려고 노회찬법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까지 이 철공비행을 진행하는 우리 소신남 노회찬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왜 소신남이 되었나? 이제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더러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경유 차가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은 검찰답게 언론은 언론답게 그리고 기업은 기업답게 그리고 정치인은 깨끗하게 하는 새로운 판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싸움은 세상을 바꾸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 예. 그죠? 회장님 예. 또 회장님 그러니까 재벌 회장님 또 재벌에서 부회장님 또 신문사의 회장님 그다음에 그들에게서 돈을 받은 걸로 나오는 불멸의 신선가족 우리 검찰 가족들 그게 다 그분들이죠. 그렇죠. 다 그분들이죠. 예. 그렇게 이제 앞으로 참정권을 제약받을지도 모를 그럴 유죄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 그분들을 만져주고 있는 소신남. 심정이 어떠신지요? 이 방송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예, 뭐 저야 무덤덤하죠. 예.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와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요? 예. 수술 잘해야 되겠다. 그 의사가 심장이 콩닥콩닥 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런 질병이 다시는 질환이 생기지 않게 할 것인가, 네. 또 이걸 어떻게 도려낼 것인가, 냉정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25일 봉화. 제가 노무현식 정치를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노무현 과에 속하는 정치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정치인인데 좀 자리가 적절하고 안 하고 다 떠나서 제가 꼭 소개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나오시오. 제가 보기에 우리 유시민 대표는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이지만은 의리남이 아닐까. 이게 사실 의리남 이런 분들이 요새 점점 적어가고 있어요. 경호실장이 되면. 그렇죠. 사실은 그때 제가 직급을 상승한 건지 강등시킨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다. 그건 사실은 욕은 아니에요. 우리 노 대변인께서 그때 붙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원조가 제가 붙인 거죠. 뭐 나쁜 뜻은 아니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나쁜 뜻으로 자꾸 쓰지? 아니 그 경호실장에 대한 과거의 이제 나쁜 추억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뭔가 하면은 경호실장은 실제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대변해주는 사람이 청와대 스태프 내에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누가 보더라도 그 어떤 정신과 철학과 마음을 잘 살펴서 대변할 걸로 보였고 또 그때 저하고 뭐 좀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저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대신 경호실장이 대신해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치적 경호실장에 대해서 그때 연합뉴스에 떠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달고 다니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시민 씨 만나보면요. 제가 하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때때로 쓴소리들 많이 해요. 물론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오늘 제가 꼭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던 것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지켜줬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듯이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고 어려울 때 견디는 정치인이라야 진짜 정치인입니다. 꼭 내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노 대변인께서 이제 소신남께서 저보고 의리남이라고 해주시니까 고마운데 근데 제가 의리를 지키자고 했던 대상이시던 분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뭘로 의리를 지키나? 뭐 누가 그분 욕하면 같이 싸워서 의리를 지켰는데 이제 욕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도 좀 그렇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오히려 그 정신을 더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이 소신남하고 좀 통하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뜻을 다 이루지는 못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는 부당한 특권 원칙을 짓밟고 상식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싸우셨던 것 같아요. 조중동이라고 일컬어지는 보수 언론. 부당한 질서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정치인들이 부당한 특권도 없애려고 노력을 했고 뭐 지역구도라는 이런 이상한 정치적인 질서와도 싸웠고 하여튼 저는 뭐 제가 예전에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분이 떠나가고 안 계신 마당에서 그 헌법 위에 군림하고 각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 기득권 복합체, 부당한 특권의 종합, 이거하고 싸우는 일을 계속하는 게 의리 지키는 길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했거나 포기했다고 말하지 맙시다. 그분이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참여정부의 자산을 상속받겠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누구도 참여정부의 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려 하는 데 대해서도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 부채는 우리가 갚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의리남이 또 소신남이 서로 만나야 되는지에 예. 대한 설명. 우리가 왜 한 배를 탄다는 말은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한 비행기를 탄다. 죽으면 그냥 같이 죽는 같이 죽는 거죠, 이거는. 진짜 위험하다. 그래서 진짜 위험합니다. 비행기 타면 조심할 수도 없어. 예. 비행기는 이제 구명진 던져주잖아요. 그러니까요. 배는. 예. 비행기는 뭐 던져줍니까? 무지개 던져줍니까? 뭐 구름 던져줍니까? 사고 나면 죽어야 돼. 그게 같이. 끝나는 거죠. 예. 예. 우리 그래서 그러니까 레이더에 걸리지 말고 저공비행으로 안전 운행. 안전하게 싹 가가지고 예. 격렬하게 근데 사실은 쏘는 거야. 제대로 쏘는 게 안전을 확보하는 거죠. 그럼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의리남과 소신남, 소신남과 의리남의 저공비행. 네. 우리 절대 죽지 말고. 네. 비행기는 통합진보당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 로고가 딱 물결무늬 로고가 비행기 옆에 있습니다. 네. 그 이 포탄 예. 또는 총알에도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탄도 뒤에 다 새겨져 있어요. 통합진보당 로고, 새물결. 예. 예. 노회찬 유시민의 저공비행. 우리의 비행기는 끊임없이 각하를 만들어내는 각하의 퇴임 이후에도 영원히 임기도 없이 선출될 필요도 없이 책임도 지는 일 없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분들에게 헌정하는 방송. 끝까지 저공비행으로 찾아가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타격합니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내가 만든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멀리 멀리 날아라 우리 비행기. 오늘 예, 우리 야간 비행의 조종관은 제가 잡습니다. 저는 뭐 그분들에 대해서 특히 재벌 회장님들의 돈 거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 소신남 우리 노회찬 소신남께서 이제 이 뭡니까 이 기관총 기총소사를 하게 될 이 무기를 잡으시고 저는 예 지시하시는 대로 비행기를 조용히 몰고 정확하게 타격할 지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타격하는 기총소사하는 총알 탄두 뒤에는 하나하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죠. 예. 무슨 로고인지 아시죠? 통합진보당. 예, 통합진보당의 물결무늬 로고, 예, 물결 3개, 네. 그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첫 회 저공비행, 정밀타격을 위한 저공비행, 오늘 첫 회는 예, 노회찬 소신남의 기총소사.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갈길 수는 없고 예. 뭐 하나 준비했죠? 타격 예. 뭐 최근에 일어난 사건. 예. 최근에 아주 큰 사건이 사실 하나 일어났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생각보다는 적게 실리고 다루어졌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광고하고 관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일반적인 추정입니다, 그죠? 아니면 그렇죠. 말고. 예. 추정은 일방으로 해야 됩니다. 예. 예,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1월 5일 날, 그러니까 우리 아마 언론에는 신문에는 1월 6일부터 보도가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SK. 예, SK.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예. 뭐 SK 없이 전화도 걸 수 없고 인터넷도 할 수 없고. 밥은 그렇죠. 먹을 수 있나요? 밥 먹으려면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기름이 기름이 없죠. 예. SK 해운도 있고. 예. 예, 우리 생활에 굉장히 가까운 큰 기업 군이죠. 이 SK의 그룹 총수라고 할 수 있는 분 최태원 회장. 예. 저 이름 함부로 부르지만 거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못 부릅니다. 예, 우리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지금 예. 막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최태원 회장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떨거지니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우리 만날래도 전화도 못 해요. 그럼요. 예. 이 회장이 불구속 기소가 되었고 예. 또 동생은 구속됐습니다. 최재원이죠. 동생은 또 이제 구속될 당시에 직함은 그룹의 수석 부회장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쉽게 부르는데 실제 이분들을 정치권에서 그 서열로 보자면은
이제 이재호 한나라당 의원이 구속되고 네. 박기태 국회의장이 불구속 기소되는 상황하고 그 정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예. 되게 이제 이 재벌 총수가 알기 좀 우습게 아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다음에 SK그룹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계 서열 3위 그룹의 회장, 부회장이 또 형제이기도 합니다만 한 명 구속, 한 명 불구속으로 그냥 다 사법 심판에 이제 오르게 됐다는 거죠. 뭐 때문이죠? 서울중앙지검은 거액의 투자금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최 회장은 사적인 선물 투자를 위해 SK 계열사 자금 497억 원을 빼돌린 혐의와 임원들의 상여금으로 139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회장 형제가 공모해 횡령과 배임을 한 액수만 2천억 원대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이 구속된 점을 감안해 형인 최 회장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그 사건이 이제 검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검찰 발표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회사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횡령한 목적은 개인의 이익을 자기 개인 돈주머니 좀 챙기려고. 그래서 회사 공금을 2천억 이상. 2천억. 예, 횡령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선물 투자라는, 선물 옵션 투자라는 예. 일종의 굉장히 도박성이 센. 예. 그래서 잃을 수도 있지만 따면 또 돈 많이 버는. 이건 뭐 사실은 공금 빼서 도박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강원랜드 가는 거나 비슷한 그렇죠. 거죠. 예. 돈 따면은 이제 횡령한 돈 메꿔놓고 그렇지. 나머지 자기 챙기겠다라고 딴 사람도 아닌 그룹 회장과 부회장이 이제 이걸 갖다가 공모해서 몇 년 동안 한 겁니다. 그것이 아주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몇 군데였던 갑자기 몇 군데에서 이렇게 우연하게 예를 들면은 김준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SK 옛날 상무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글로웍스라는 어떤 주가 조작 사건에 이제 연루됐어요. 네. 그래서 뭐 한 2달 만에 100억 이상 이렇게 이 챙겨 먹는 주가 조작을 한 거예요. 그 피해자들이 지금 아직도 소액주주들이 지금 피해자들이 지금 소송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 캐비넷 안에서 현찰이 한 130억 정도 나오고 거기서 또 최재원 회장의 그 인감증명서도 나오고 수석부회장 최재원. 예. 그 다음에 금괴도 몇 개 나오고 금덩어리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금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8개의 은행 계좌가 나온 거예요. 아하. 차명 계좌. 예. 그 계좌를 이렇게 들춰봤더니 거기서 희한한 게 나온 거죠. 희한한 게. 보니까 수천억이 거래가 된 거예요. 수천억이. 거래 내역이. 예, 거래 내역이 수천억이 거래돼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결과, 이제 1월 5일 날 서울지검에서 이제 발표한 거 보면은 한 2,800억 정도의 회사 돈을 횡령을 했다. 거의 3천억이네. 예, 횡령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횡령도 있고요. 그게 이제 몇 가지 수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다 복잡하니까. 일단 예. 회사 돈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3천억 원 가까이 빼갔다 해도 돼가. 빼갔다. 근데 이상하네. 네. 아니, 근데 우리 노회찬 대변인하고 저하고 형제가 아니라서요. 예. 둘이서 작전을 짜고 은행을 틀었어. 예. 3천억을 틀었어. 예. 잡혔어. 그러면 동생은 구속하고 형은 불구속하나? 아니죠. 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 간첩단 사건. 그렇지, 다 구속이지.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에 우리 뭐 포털 사이트 검색 사이트 가가지고 형제 강도라고 검색해 보세요. 예. 나오면은 형제 강도가 둘 다 구속됩니다. 다 구속이지. 다 구속이죠. 예. 근데 형제 횡령은 하나만 구속해요? 여기에다 형제를 모두 법정에 세우는 데 대한 부담감도 검찰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형제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관행을 고려해 최태원 회장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총장과 최 회장의 친분관계, 그리고 총수마저 형사처벌될 경우 기업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
이 검사가 예. 발표를 했어요. 하니까 기자들이 물었어요. 누가 주범입니까? 하니까 주범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회장이 주범이에요. 그렇죠, 회장이 다 당연하죠. 지시를 했는데 예. 동생은 사실 그 직함도 없다가 나중에 직함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런데 회장을 구속 안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주범이 없다. 공범만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공범이다. 같이 움직였다라는 공모에 거예요. 의한 공동정범. 그러면은 같이 구속이 돼야죠. 우리가 뭐 부부 간첩단 사건, 형제 간첩단 사건, 부부 강도, 뭐 얼마 전에도 형제가 이 택배 왔다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신용카드를 빼앗아가지고 뭐 70만 원인가 이렇게 현금 인출하는 일종의 강도 사건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 형제 다 한꺼번에 구속됐어요. 형제를 다 구속하면 늙은 부모님은 누가 모셔? 일단 법은 그 문제는 나중에 문제인 것이고 왜냐면은 형제를 해서 봐주면은 다들 이제 강도할 때 이제 형제끼리 하는 그렇지. 거죠. 그럼 이렇게 횡령도 형제라고 봐주면 횡령할 때도 형제간이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러면 한 명만 딱 이제 잡히는 거죠. 잘못되더라도.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그 검사가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예. 관등성명 한번 대봐요. 좀 뭐 이건 발표한 사람이니까 예.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예, 윤갑근. 당 대표가 물으면 관등성명을 대야지. 그럼요.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우리가 짚을 대목이 있어요. 그 전에요. 예. 우리 이제 본론으로 어떻게 돈을 해먹었나 이거 들어가기 전에요. 네. 최태원 회장이 뭐 하여튼 이번에는 구속이 안 됐지만 그 전에 구속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거부터가 문제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2003년도에 2003년 초에 2003년 초에 이 사람이 최태원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 간부들이 공모해가지고 1조 6천억 정도에 해당되는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또 돈을 횡령해서 이런 투자를 한 겁니다. 이게 재범 아니에요? 재범이죠. 재범인데 어떻게 또 불구속이야? 그러니까 문제죠. 그리고 이것이 2008년도 우리 위대하신 각하께서 8.15 때 사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발표한 거 보면은 2008년도에 그 범죄에 대한 사면을 받고 특별 사면을 받고 2달 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게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2008년 10월에 이제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걸로 나오니까. 출소하자마자 들어갈 때 지었던 죄를 또 지은 거 아니야?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되게 가중처벌이죠. 그렇죠. 가중처벌. 가중처벌이죠. 액수도 장난이 아니야. 근데 최태원 회장이 그때 한 7개월 정도 징역 살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당시에 구속된 것은 잘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피해 금액이라거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또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될 위치라거나 이런 걸 볼 때 구속된 건 잘한 건데 이제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은 그 당시에도 사실 이제 쉽게 보석을 주기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왜냐면은 이분이 제가 이 개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아닌데 과거에 이제 9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법조계와 이렇게 인연을 맺기 시작합니다. 94년도에? 예, 94년도에 그 노태우 대통령 따님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 미국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때 뭐 미국으로 가서 뭐 결혼 초기에 가면서 이제 세관에서 미화 20만 불이 이제 신고하지 않고 갖고 나가는 걸로 돼가지고 걸린 거죠. 노소영 씨 남편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제 이분이 이거는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거다 하니까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95년 말에 이제 노태우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 돈이 비자금의 일부라는 게 또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하고 인연이 깊은 분이죠. 깊죠. 예. 그래서 그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나고 또 스위스 은행 뭐 예금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2003년도에 됐고 이번에 또 다시 된 거니까 이건 뭐 거의 법조인이라고 봐야죠. 만주 법조인. 예.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불구속 시킨 것은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법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 그래도 이분들은 각하 위에 헌법 위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이해는 안 하지만은 이해하기 쉽진 않지만은 이런 현실이 많은 건 또한 사실이죠. 처음은 아니죠. 우리 조은병은 바로 이런 분들을 찾아갑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의혹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검찰이 다 밝혔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이죠. 왜냐하면은 이번 사건 과정에서 이상한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김원홍이라는 분이에요. 김원홍. 예, 이분은 한때
과거에는 이제 증권맨, 아주 능력 있는 증권맨이었는데 그 후에 이제 이 역술 이런 데 심취해가지고 역술인으로. 가끔 뭐 정권맨이나 이런 분의 신이 내리면 역술인으로 네. 가기도 하죠. 아, 예. 이분이 정현적인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거의 이제 예감으로다가 찍고 뭐 이러는 분이에요. 뭘 사라. 1년 내에 대박 난다 이런 거. 예. 그리고 뭐 소문입니다만은 이분 덕분에 이제 우리 최태원 회장 그 형제들이 꽤 한때 재미도 봤다 그래요. 재미도 봤다.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2003년도 그 1조 6천억 분식 회계로 해가지고 뭐 수천억도 이렇게 그 잘못 투자해가지고 날려먹을 때도 투자 자문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벌 회장님들은 역술인의 자문을 받아서 투자를 하시는군요. 예, 우리나라 이 재벌들이 그쪽하고 좀 많이 가깝습니다. 학술적 연구의 대상입니다. 아, 그렇죠. 이거는 뭐 역사학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문화 인류학의 접근도 좀 필요하다 보는데 그 CJ라고 있죠, CJ. 예, CJ. 그 역삼동에 사옥이 있죠. 예. 그걸 역술인이 그 위치를 잡아줬어요. 아니 뭐 집 짓는 위치 정도 역술인 얘기 듣는 그리고 거야. 심지어는 전국 그 CGV 극장 있죠. 예. 그 전국에 있는 극장 60개 내지 70개를 그 어떤 분이 제 이름은 압니다. 그분 이름까지 아는데 그분이 이 잡아줬다 그래요. 뭐 김은 동그라 그런 것도 아무데나 하나 다 장사 잘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선물 투자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해요? 아, 그렇죠. 예. 때로는 이제 이런 회사의 자금을 또 상호저축은행 등에 또 예금을 해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서 또 대출을 받고 빌리고. 뭐 그런 다양한 방법을 하는데 그 중에 좀 제일 재밌는 방법, 사실은 제일 고전적인 방법인데 최 회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일부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받아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139억 원을 조성해 개인 경비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SK 회사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특별 상여금을 주면서 좀 5억을 주기로 했다면은 6억을 준다거나 1억을 주기로 했다면 2억을 준다거나 이렇게 주는 겁니다. 예. 줘놓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내가 더 많이 준 거 알지? 예, 압니다. 그럼 더 많이 준 거는 베타. 그래서 딴 데로 이렇게 송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았는데 야, 꼼꼼하다. 예, 정말. 그래서 다시 가져갑니다. 야. 좀 치사하지만은 근데 액수가 커요. 139억. 오야. 예, 그걸 어디다 썼느냐? 그거는 투자하는데 안 썼어요. 그거는 생활비로 썼어요. 돈이 없었나 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생활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생활 때문에 고통스러운 생활고가 있고 생활비 엄청 많이 드는 생활고. 이분들이 139억을 생활비로 쓰려면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한 드럼에 200만 원 굴비 먹고 그렇잖아요. 잠깐 가서 술 한잔 먹으면 1,000만 원 나오는 집 가서 먹고 그러면 힘들죠, 살기가. 그래도 이렇게 안 139억 쓰려면 쉽지 않아요. 예, 우리로서는 그분들의 생활고를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생활고가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130 몇 억 원, 139억 원을 이렇게 생활비로 착복을 하는. 이런 걸 보면 대표이사 회장의 그 연봉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요. 네. 그 김은홍이라는 역술인, 정권맨 출신의 역술인이 뭘 찍어서 그걸 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뭘 산 거예요, 도대체 선물 시장에서? 그거 밝혀져 있습니까? 선물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주로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아직 덜 밝혀져 있는데 국내에서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그게 지금 2008년도부터 사고가 나가지고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혼나고 망하고 하던 그 일을 이 용감한 두 형제가 그 금융 파생 상품을 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야, 이건 완전히 코미디 프로 생각. 코미디입니다, 이건 완전히. 뒷북을 올려라 하는 그 코미디가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니까 범행은 2008년 10월부터 시작됐는데 그 이전에는 뭐 했느냐? 가만히 얌전히 있었느냐? 그 이전에는 본인들의 월급, 그 다음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 또 본인들이 대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대출 받아가지고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리먼 브라더 사건이 이제 2008년 가을에 이제 벌어지니까 금융기관이 엄격해졌잖아요. 돈을 더 이상 못 빌리는 거야. 심지어는 중소보험회사에 이 대기업,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큰 대기업 회장이 중소보험회사에 대출 신청했다가 당신은 이제 신용 한도가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불량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돈을 못 빌리는 상황까지 와요. 야, 부르재벌이네. 예, 부르재벌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드디어
범행에 돌입을 하는 거죠. 그게 2008년 10월부터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몇천억 원을 갖다 썼으면 누가 피해를 본 거예요? 하여튼 누구 돈 갖다 쓴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일단 그 주주들이 피해를 본 거죠. SK그룹 각 회사의 주주들. 예, 왜냐면은 정상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또 이게 투자해서 수익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주주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수익이 아니잖아요. 예. 개인들이 먹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주주들, 그 다음에 그게 직원들, 직원들, 주식을 안 갖고 있던 직원들,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주주와 직원만이 아닙니다. 더 넓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회사 돈이 뭉치 돈으로 빠져나가고 이제 결손이 생기게 되면은 SK 주유소 기름값 인상이 원유값 내렸는데도 이제 국내 시판하는 기름값 못 내리잖아요. 예. 통신료, 문자 비용 등 해서 우리 얼마나 비싸게 아직도 예. 내고 있습니까? 결국 이런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전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뭘 해먹으려면 주주를 등치든가 소비자를 착취하든가 거래처를 등치든가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도대체 사회이사는 뭐 했느냐? 사회이사는 누구예요 또? 사회이사도 많습니다. 많은데 저도 이 기회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이 대기업, 특히 주요 대기업, 10대 대기업의 사회이사들의 3분의 1은 이 오나와 연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사회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애초부터 힘들었던 분이 이제 주로 마당쇠과에 속하는 그렇죠. 분들. 예.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사실은 2003년도에 SK가 저렇게 이 1조 원이 넘는 그 거대 금액을 분식회계하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하고 그룹 회장이 이제 뭐 깜빵에 가는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투명 경영의 1인자가 되겠다. 우리 투명 경영의 1위 기업이 되겠다. 고 해서 투명 경영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명 경영 위원장을 또 둬가지고 사회이사 한 분을 남대우 씨라는 분인데 이분을 이제 아주 강직한 분이에요. 사회이사로 해가지고 임명을 했는데 이분이 또 사사건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SK 그룹에서 하는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석유화학단지 이런 데서 SK 회사들이 다른 회사들하고 담합해가지고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높게 매긴 거예요. 매겨놓고 그걸 또 정부에서 자진 신고하면 면해주죠. 면해주는 그 제도에 따라서 자진 신고해가지고 자기들이 착복한 그 부당 이익의 절반만 벌금으로 내는 거예요. 절반은 번 거죠. 그리고 나머지 신고 당한 같이 합의했던 남은 다 물어내야 되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최태원 회장 앞에서 다 있는 회의 공식회의 자리에서 뭐 하는 짓이냐?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일이 이 투명 경영을 얘기하는 SK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남대우.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잘렸겠지 뭐. 이분이 어떤 경제 전문지하고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걸 또 몰래 엑스파일처럼 녹음을 해가지고 본인 몰래. 그 회사의 그 주요한 간부고 사회이사인데 인터뷰한 걸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들어보고 그 신문사에 전화해가지고 멋있게 하고 이 부분 빼라고 얘기하고. 이게 어느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일이죠. 그렇죠. 사실 그 정경련은 이제 이 사건이 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어요.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죠. 그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간단히 얘기해서 경제인은 돈 버는 사람이고 돈 버는 게 애국인데 애국하다가 생긴 일인데 그걸 집어넣으면 어떡하느냐. 구속시키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횡령해서 선물 투자해서 날렸다며. 그런데 그러나 그는 이 경제 보국, 경제로서 이 나라의 은혜를 갚는 과정에서 생겨난 피치 못할 불상사였다는 게 그쪽의 주장인데. 그러니까 최 회장 형제는 우리 그분들의 일원이다. 건들지 마라. 사실 그 전국 경제인 연합회라고 돼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전국 경제사법연합회입니다. 그게 줄이면 이제 정경련이죠. 왜냐하면 애초에 어디서 생겼느냐.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아니고 전국 경제범죄인연합회. 경제사법연합회. 사법연합회. 그게 실제로 보면 역대 회장 중에 그런 그 들락날락거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연원도 그렇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에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숙지한 사람들 싹 잡아넣었잖아요. 그 풀려나기 위해서 만든 게 정경련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서방파다거나 신상사파다거나 이런 양언이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율정화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동네 청소 몇 번 하고 도로에다 큰 돌에다가 착하게 살자 쪼아가지고 비석 세우고, 예, 세우고 뭐 그런 거죠. 여기 보면은 이 사건이 이제 작년 4월 달에 인지가 되고 수사가 되면서 6월 달에는 이제 이미 구속할 사람이 이제 생겨나면서 그 출국 금지까지 이제 시켜요. 누구를요? 그 김준홍이라고 계열사 계열사 베넥스 베넥스 이제 대표이사로 돼 있는 예. 김준홍을 출국 금지를 시키는데 그럼 이제 범행에 대해서 뭐 거의 확신 단계에 온 거죠. 그렇죠. 근데 SK 그 압수수색을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11월 달에 합니다. 아하, 한 6개월 후에. 예, 굉장히 신중하죠. 아, 예. 예. 완사부려튼튼. 예, 그분들을 모실 때는 신중하게 모셔야 돼요. 엄청나게 신중해. 그래서 이 5개월 동안 빼돌릴 거 다 빼돌리고. 예. 그런데도 들켰어. 예, 들켰어요. 들켰는데 그 들킨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들킨 사람들은 일종의 증거인멸죄예요. 그렇죠. 예,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 기소. 서류 빼돌려서 막 없앤 사람들. 예, 없앤 사람들. 그거 주모자 등해서. 약식 기소라면 약하게 기소한다. 그렇죠. 약식 기소는 그냥 이제 벌금형으로 그냥. 벌금 같은 내놓고 끝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느 범죄에서 다른 사건에서 증거인멸. 예를 들면은 뭐 FTA 반대 시위하다가 예. 시위하다가 누가 이렇게 뭐 막대기를 하나 휘둘렀는데 그거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 막대기 이래가지고 버려버렸다. 예. 같이 잡아가지고 똑같이 구속시켜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증거인멸하면.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악질적이다까지 이제 얘기를 죄질이 나쁘다고 죄질이 나쁘다고 표현하죠. 얘기하는데 예. 그렇게 된 거죠. 원래 어저께 내가 그저께 원희룡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제일 질 나쁜 범죄가 들킨 죄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죄질이 나쁜 게 들킨 죄라고. 왜 들켰니? 예. 들키지 말아야지. 너 죄질이 나빠. 들켰으니까. 그래서 그 재벌을 영어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재벌을 영어로 CHABOL 이렇게 합니다. 예. 왜냐? 그 발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재벌. 예, 재벌. 예, 왜 국제어입니다. 국제어. 예, 왜 그러냐? 그 말에 맞는 용어가 없거든. 다른 없어. 질 수가 없어. 없거든요. 예. 없기 때문에 일본에도 재벌은 없어졌어요. 예. 사실 그는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이제 없어진 건데. 자기가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말은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말은 남아있지만 실체로서 재벌은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죠. 재벌. 그래서 그 검색해 보면은 이게 뭐 몇 가지 이제 그 재벌이 그 말을 썼던 기사에 보면은 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라거나 월스트리트 리뷰라거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 휠체어란 말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CHABOL, 재벌. 하고 휠체어. 예. 휠체어.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이 사건에서 우리가 더 보아지는 것이 왜 이런 걸 막을 수는 없었던가. 예. 그거는 처벌을 약하게 했기 때문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 처벌 쭉 사례를 살펴보니까 SK 같은 경우에 이제까지 잠깐만. SK 최태원 형제만 형제 횡령단이라서 동생만 구속한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재벌의 범죄의 역사 속에서도 이와 같이 온정적인 국가 권력의 행사 나타난다. 그거는 뭐 그 일종의 그 국가 시책의 기본 방향처럼 돼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사면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됩니다만은 그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 참 사실 악질적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처벌해야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대한항공의 대표였던 그 조양호 대표이사, 뭐 동부그룹의 김준기, 한국화약의 김승현,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동진, 대우자동차 김우중, 이 SK의 최태원,
그다음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예.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특별사면 후에 한 번 더 범죄를 저질러서 문제가 됐던 분들. 그리고 특별사면 2번 받은 사람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2번 받았어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금메달 3번 받은 것보다 훨씬 힘든. 그럼요. 올림픽 3연패보다 더 힘들죠. 예. 여기도 보면은 뭐 우리 이건희 존경하는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정태수, 김우중, 최원석 이분들 다 특별사면만 2번 받은. 예. 3번 이상은 없어요? 이제 3번 이제 세워 나가겠죠. 앞으로 이제 근데 상황이 앞으로 바뀌지 절대 않는다면 3번 동종범죄로 특별 사면 받는 재벌 총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저공비행의 목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죄와 벌이라고 이번 책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줄여가서 이제 죄벌을 죄벌이라고 또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중국집 종업원이 음식 대금 77만 원을 가정 형편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착복을 해가지고 야금야금 야금야금 했습니다. 77만 원. 그분에게 우리 재판부 엄격하죠. 징역 10월. 예, 그래서 실형으로 살았습니다. 예,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디오 가게 종업원이 이제 그 비디오 가게에서 돈을 갖다가 이제 얼마를 훔쳤어요. 21만 원. 그 다음에 시가 40만 원 상당의 그 비디오 카메라를 훔쳐가지고 이건 또 중고 시장 가가지고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22만 원을 착복했어. 이분에게 우리 법원에서는 다시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강력한 신호를 주기 위해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없이. 예,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존경하는 이 재벌들에게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 사면을 2번씩이나. 예. 그리고 대개 보면은 이 우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보면은 그 범죄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 자기가 그 재산삭 취득한 그 수익이 5억 이상일 때 5억에서 50억일 때와 50억 이상일 때가 달라요. 50억 이상일 때는 이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처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 보면은요, 저는 이거 최태원 회장 형제의 그 앞으로 재판은 안 받아 합니다. 2년 6개월 내지 3년 징역에 집행유예 5년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왜 이렇게 나오느냐? 아니 전부 다 보면 50억 이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장량감경이라 해가지고 장량감경. 예. 그래서 5년 이상의 범죄인데 5년 이상의 형을 때려야 할 범죄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달죠. 국가 경제 뭐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분들은 국가 위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항상 그래서 그걸 형을 3년으로 줄이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런 액수로 보자면은 7년 이상도 받고 이래요. 앨런 있잖아요. 앨런은 무기징역 아니에요, 사실상? 무기징역 받은 거죠. 왜냐면 24년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나이에 죽을 때까지 살아라.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벌써 지금 10년 넘었죠. 10년 넘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때 도와줬던 그 회계법인은 아예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문 닫아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에게 7년 이상 가야 되는데, 액수로 보면은, 7년 이상 가면은 집행유예를 못 때려요. 그렇죠. 5년 이상이면 보통 못 때리죠. 그래 되니까 3년으로 해가지고 5년 때리고 그것도 몇 달 있다가 보석으로 그리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하고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또 특별사면.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어떤 용어로 이런 분들을 가리켜야 되겠죠? 뭐 그분들 이건 너무 좀 점잖지 않아요? 글쎄요. 뭐 일단은 사람은 아니죠. 신의 경지에.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 이건데 평등하지 않은 걸로 봐서 지속적으로 만인에 들지 않는다고 봐야죠. 만신. 제가 볼 때는 그 국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뭡니까? 국민이라면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아시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기타 등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아니하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정확치는 않지만 11조 1항이고요. 맞습니다. 그 2항 아시죠?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특수계급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데 이분들은 만인에 포함이 안 되죠. 10,000명이 포함되죠. 10,000명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10,000명만 평등한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극히 일부 사람들만 법 앞에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리는. 사실은 법 바깥에 있는 거죠. 10,000명씩이나 돼요? 저는 10,000명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식솔들이 있으니까. 대행적 소비자들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보면은 뭐 그런 거죠. 제가 심지어는 뭐까지 받는가 하면은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아시죠? 그때 이제 그 배달 사고로다가 또 중간에서 10억씩 떼먹고 한 분들. 이게 뭐 쇼핑백 하나씩 들고 가는 박스 하나씩. 그분들 재판할 때 보니까 이분들을 갖다가 이제 그 집행유예로 내보내면서 국회의원을 3번씩 역임하고. 사회적 공헌이 크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법원장에게 국정감사에 제가 물었습니다. 국회의원을 3번씩 한 사람이라면 한 번도 안 한 사람보다 훨씬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더 잘 아는 사람이니까 가중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 다음에 변호사 해가지고 평생 돈 번 사람에게 평생을 갖다가 법조로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불멸의 신성가족. 그렇죠. 법조 3년. 그럼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 분이 무슨 어떤 범죄를 하나 저질렀다. 그러면 평생 우리 국민들의 식량을. 그렇죠. 그렇죠.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귀한 공로로. 거기다 논을 유지해서 환경보호까지. 그럼. 엄청난 사회적 기여를 평생 연장 근로를 가리지 않고 주말에도 휴일 근로를 하면서 했던 노동자들 산재를 무릅쓰고 파업해서 좀 불법 파업해서 기물 손괴 좀 했더라도 국가 경제 발전에서 이바지한 공로로 형을 깎아줘야죠. 그럼 형을 안 깎아줄 사람이 없네. 없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77만 원 훔쳤더니 10개월이다. 그런데 770억 횡령하면은 이거는 집행유예. 불구속 집행유예다. 이렇게 된다면은 1년 안에 사면이죠. 사면이죠. 그러면 그런 재판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100억 이하로 훔치면 안 된다. 훔치려면 100억 이상으로. 100억 이상 해야 된다.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쳐도 크게 쳐라. 크게 쳐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작게 사기치고 작게 훔치다가 들키면 징역 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법원에 법이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다. 그런 말이 있죠. 자, 이제 우리 오늘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 횡령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 헌법 제11조에 금지해놓은 사회적 특수계급에 해당하는 많은 분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언론사 사주라든가 검사들이라든가 또는 기타 등등. 그러니까 청와대, 판사, 검사, 국세청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면 굉장한 엘리트들이고 그리고 권력을 누리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의 권력을 극대화하는데 연계돼서 커넥션처럼 돼 있다는 거죠. 더 큰 범죄를 공모하고 도와주는 기득권 복합체.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말은 다 옳은데 그래도 이 세상에는 돈이 최고 아니냐. 그리고 또 돈이라는 게 또 벌려고 하다 보면 또 큰 돈 벌려고 하다 보면 이러저러하게. 그렇죠. 떡상자 묻히다 보면 꼴을 묻는다. 그럼요. 그거 그런 식으로 어디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노느냐.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 하지 말아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형을 가볍게 내린 데 대해서 유감이긴 하나 이 최태원 이분이 그 최태원 회장이 2003년도 그 1조 6천억 분식회계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1심 판결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시 이번에 읽어봤어요. 그 마지막에 이제 몇 구절만. 지금 컴퓨터 아이패드에 지금 딱 담아 오셨네. 한번 읽어주시죠. 여기에 이제 판사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부는 이제 부라는 게 이제 돈 같은 거죠. 이제 부는 이를 소유한 자에게 자유와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엄정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책임의 질과 양에 비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속해 주는 바 피고인 최태원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그가 가진 부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해 그가 디디고 서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도자이자
그 이익의 최종 귀속자이므로 피고인 최태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모와 같이 판결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부를 소유한 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범행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위험하게 만들었어. 위험에 빠뜨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반체제야. 반체제 사범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라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런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그런 법정에서도 판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돈 많은 놈이 지 맘대로 하는 체제가 아니고 돈이 많으면 많은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체제를 안정시킬 책임이 있는 그런 게 바로 그렇죠. 부자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곳은 동물원 우리 안에서 센 동물이 약한 동물에게 지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우리만 벗어나는 순간 규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맹견 조심, 맹견주의. 맹견을 함부로 놔뒀다가는 그 주인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맹견처럼 힘을 가졌다 해서 그 힘을 갖다가 거리낌 없이 쓰는 것은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처럼 보이나 법으로는 상당히 규제받고 있는. 그래서 저는 보수는 뭐냐. 지 맘대로 하는 게 보수가 아니에요. 이런 걸 지키는 게 보수예요. 이런 걸 못 지키는 건 보수도 아니죠. 그건 그냥 범죄인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한국 자본주의는 누구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느냐. 재벌 총수들에 의해서. 그렇죠. 뭐 트위터에다가 무슨 RT 몇 번 해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 자본주의가 위협받는 게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근간은 누가 흔들고 있는가. 수천억 비자금 해먹은 놈들, 헌법 유린하는 사람들, 법 알기를 무시하는 그 우습게 하는 사람들. 그분들. 그 우리 지금 이 저공병이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송처럼. 아니죠. 우리는 일단은 자본주의도 제대로 굴러가야 더 고칠 거 고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자본주의만도 못한 것들. 그렇죠.를 얘기하는 거죠. 집을 어디서 집 수리할까 이러고 우리는 있는데 집은 왜냐면 이대로 갈 수 없잖아요. 집을 수리해야 되잖아요. 비도 새고 나가가지고. 근데 옆에서 누가 보니까 톱으로다가 기둥을 쓸고 있어. 기둥뿌리 썰고 있어. 일단 막아야 돼. 그럼 막아야지. 그거 막는다고 해서 나는 그럼 이 낡은 집을 뭐 동의하느냐 이렇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집을 고쳐 짓더라도 질서정연하게 계획에 따라서 그렇죠. 더 나은 집으로 해야지. 그 밑둥을 썰고 있으면 곤란하죠. 그거 밑둥 썰어갖고 빼갖고 자기 방에 불 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날 춥다고. 자, 오늘 우리가 유시민 노회찬과 유시민의 저공비행. 뭐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조용히 날아가서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의 횡령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인 조명을 좀 해봤습니다. 사격을 하시고 난 기분이 어떠신지요? 아직은 착잡하죠. 왜냐하면 다 이제 조사되지 않았다. 다 파헤쳐지지 않았다. 또 되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한두 명만 문제 삼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시스템, 이 거대한 힘들, 왜 각하가 자꾸 재생산되는지 이제 우리 조금 이해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거 이제 최태원 회장 형제의 재판 누가 보도할까요? 어느 언론이? 우리 저공비행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재판이 중간에 어떻게 되나? 끝까지 가야죠. 특파원 법정에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죠. 공판일자 알아봐가지고. 그리고 또 저공비행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면은 그만큼 또 감시에 있는 소리가 더 많아지겠죠. 우리 이 저공비행이 팟캐스트에 올라가서 얼마만큼 많은 청취자들이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특수계급에 속하지 않은 언론사에게 부탁합니다. 추적해서 계속해서 재판 과정을 보도해야겠죠? 검찰이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는 또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3,500억 원 정도의 돈의 출처 이것도 좀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거기 지금 잡혀 있죠? 구속돼 있죠? 구속돼 있습니다. 거기 좀 더 조사해야 되고요. 중국에 머물고 있다는 증권맨 출신의 역술인 김원홍 씨도 귀국하셔야 되죠. 귀국해야죠. 귀국시켜야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저공비행
여기까지 일단 기총소사를 중단하고 추후에 재공격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필요하면 SK그룹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야 할 언론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지대한 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가겠습니다. 예. 이거 크게 제대로 심층 취재하는 언론사 있으면 저희 저공비행에서 확실하게 비행기에 실어서 삐라를 쫙 온 세상에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 예. 이걸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아, 그래야죠. 예, 어떻습니까? 하시고 난 느낌이? 아, 예, 뭐 처음이긴 하지만 예. 할만하다. 역시 비행기는 타고 봐야 되겠구나. 다음엔 우리 좀 익숙해지면 뒤에도 예. 한 사람 태우자고. 아,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오늘 저공비행 첫 회 제가 조종관을 잡고 네. 예, 우리 이 기총소사는 우리 이 소신남께서 많이 하셨어요. 예, 마음껏 쏘았습니다만. 시간 제한도 없고 막 쐈습니다. 예, 뭐 모자란 부분 또 다음에 예. 쏘겠습니다. 다음에 저공비행의 목표는 며칠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SNS로 그렇죠. 예, 오늘 의견도 저공비행, 듣고. 예, 저공비행 첫 회는 여기서 아쉬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유시민, 노회찬, 유시민의 저공비행.